네, 지난 21일 국내에 입국한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잠시 후인 오후 2시 경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네, 이 소식 포함해서 주요 사건, 사고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제 잠시 후입니다. 쿠팡의 해롤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오후 2시에 경찰 출석해서 조사를 받게 되는데 출석을 하는 장면들 저희가 함께 보여드릴 텐데 어쨌든 로저스 대표가 입국을 한 후에 세 번째 만에 이제 조사에 응하게 되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5일과 14일에 경찰이 소환을 했는데 두 차례 모두 불응을 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드디어 출석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왜 세 번째는 출석을 하느냐 이 물음에 대해서 사실은 로저스 대표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출석을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은 원칙적으로는 이제 임의 수사, 그러니까 강제 수사가 아닌 자신의 이제 의사에 따라서 수사를 하는 것이지만 네. 이 아무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출석을 불응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더구나 지금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임시 대표로서 수사를 받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이제 국회에 나와서 위증죄를 저지른 부분에 대해서 고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보고 있는 화면이 이곳으로 이제 쿠팡의 해럴드 로저스 대표가 출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제 공개 출석을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좌우측의 취재진들이 로저스 대표의 모습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로저스 임시 대표가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에 대해서 취재를 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네. 보통 두 차례 이제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 조사까지 거부를 하게 되면 경찰 측에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러한 공개 조사에 응했다라는 부분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해 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두 차례 정도 이제 소환에 대해서 불응을 했는데 만약에 이제 수사기관의 이러한 수사 요청이라든지 소환 요청에 대해서 불응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체포영장을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로저스 대표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모습을 좀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사실은 이제 비공개 소환에 대해서 요청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비공개 소환을 요청하지 않고 뭐 포토라인에 서는 거라든지 공개 소환에 대해서 모두 이게 응했다라는 거는 나는 지금 수사기관에 최대한 협조를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 수사로 전향하지 마라. 이런 부분을 사실은 이렇게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쿠팡 셀프 조사 이후 로저스 대표의 첫 소환 조사가 이뤄지는 건데 지금 저희가 서울경찰청 앞에 모습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로저스 대표를 기다리는 취재진이 상당히 많이 몰려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포토라인에서 로저스 대표가 지금까지 일련의 사태들을 상세하게 설명할지도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2시에 소환을 했기 때문에 잠시 후면 도착할 걸로 보이는데 첫 조사인 만큼 오늘 어떤 내용에 대한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질지가 관심입니다. 뭐 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자체 조사부터 조사가 이루어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 주로 어떤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아마 지금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자체적으로 수사가 되었는지에 사실 많이 달려 있을 거라 예. 보이는데요. 지금 로저스 대표가 오늘 수사를 받을 내용은 아마 이 증거인멸이라든지 아니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그리고 업무방해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조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개인정보 유출 자체와는 사실 조금 다른 결을 하고 있는데 예.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해 25일에 지난해 그러니까 12월 25일에 쿠팡 입장에서는 쿠팡에서는 수사기관과 어떠한 협조 없이 이 자체적으로 이 유출자와 이 접촉을 하고 또 잠수사까지 동원을 해서 유출에 이용했던 이 컴퓨터를 노트북을 이제 뭐 수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증거가 오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개인정보 유출도 중요하지만 그거를 이제 확보해서 실제로 이제 수사를 전향을 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중요한 증거로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임의적으로 했다는 부분이 사실상 이거는 수사 방해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쿠팡에서 어떠한 경위로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로저스 대표가 어느 정도 관여를 했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이 발표하고 있는 내용들과 반해서 지금 쿠팡 측의 입장이라던가 아니면 해럴드 로저스 임시 대표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에서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이제 출석을 하면서 저기에 있는 취재진들 앞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관심이 쏠리기도 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예측을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오늘 로저스 대표가 저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사실 그냥 지나쳐서 바로 조사실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서 저기서 서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 거라고 보십니까? 간단하게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사실상 말을 아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포토라인에 서서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아니면 그 개인정보 유출에 활용됐던 그 노트북을 수거했던 과정 이런 사실관계에 대해서 어떠한 입장을 밝히게 되면 나중에 수사 결과와 실제 이 오늘 로저스 대표가 말한 사실이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또 한 번 거짓말을 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은 최대한 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다만 이게 포토라인에 서는 거에 대해서 응한 만큼 똑같은 비슷한 결의 말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수사에 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겠다. 막 쿠팡은 뭐 국민들에게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뭐 죄송한 마음이다. 이 정도의 이 사과 정도로 사과 정도로 하고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부분은 또 조사를 받기 전에 하나의 전략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까? 네, 쿠팡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 쿠팡에 대해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되는 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로서 임시 대표로서 수사에 협조를 최대한 협조하고 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사태에 대해서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마음을 있다 이런 부분을 사실상 표현하는 게 이 임시 대표로서 최대한의 이제 표현일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다만 포토라인에 서서 하는 말과 실제 수사에 들어갔을 때 하는 태도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수사에서는 뭐 본인들의 혐의, 그러니까 이건 도의적인 사과인 거고 법리적으로 본인들의 이 행위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의 잘못에 대해서 인정하는 거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포토라인에 서서는 뭐 이런 무리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라는 말을 했지만 사실상 실제 수사에서는 뭐 증거인멸을 한 사실이 있느냐 아니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쿠팡에서 관리 부실을 한 게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또 부인하거나 아니면 자백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포토라인에서 보인 태도와 실제 수사에서 보인 태도는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앞서 청문회 과정을 보면 그 로저스 대표랑 청문위원들 간의 소통이 좀 원활하지 않았던 점도 눈길을 끌었는데 오늘 그럼 경찰 조사 과정에서는 이런 문제는 좀 어떤 방식으로 해소가 될까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수사기관 경찰의 좀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를 받는 사람 같은 경우는 변호인 조력권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동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본인의 개인 통역사를 동석하는 것을 허용해 줄 것이냐는 사실은 수사기관의 사실은 이 재량에 달려 있거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개인 통역사를 동석하는 것을 경찰에서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에는요, 이 사법통역사라고 해서 뭐 경찰의 수사라든지 아니면 법원의 재판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법률적인 부분을 통역할 수 있는 이 사법통역사라는 제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통역사가 아니라 만약에 언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경찰에서 사법통역사를 붙여줄 테니 사법통역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라라는 그런 권리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사법통역사를 붙여주겠다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할 만한 사유는 없거든요. 그리고 더구나 만약에 오늘 진술하는 내용이 법리적인 이런 용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진술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오히려 개인 통역사보다는 이런 사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법통역사를 이용하는 게 본인에게도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개인 통역사를 만약에 극구 고집을 한다라고 했을 때 경찰이 과연 그거를 허용해 줄지 생각했을 때는 사실은 허용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입니다. 결국에는 어쨌든 수사기관의 재량에 달려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이제 오후 2시부터 경찰의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잠시 후에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지금 보고 계신 이 서울경찰청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포토라인을 지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저희도 그 현장음을 올려서 함께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이 포토라인에서 서서 하는 이야기와 또 실제 조사실에 들어가서 하는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씀 중에 지금 이제 해럴드 로저스 대표의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직접 걸어서 이제 취재진이 있는 곳으로 들어오고 있고 포토라인을 지날 것으로 보이는데 멈춰서서 지금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현장음을 저희도 Coupang 올려보도록 has 하겠습니다. fully and will continue to fully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Thank you. 정보 유출 3천 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쿠팡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찰 수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정원 지시 받았다는 말 위증이었습니까? 관세 관련해서 미국에 로비했습니까? 두 차례 소환 응하지 않은 이유 뭔가요? 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경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짧게 본인의 입장을 밝히면서 지금까지의 일련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정부와 협조해서 한 것이다. 그리고 성실히 조사받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다시 한번 발표 Fully 들어보겠습니다. cooperate with all of the government investigations that are now looking into us. We will also fully cooperate with the police investigation today. Thank you. 정보 유출 3천 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뭡니까? 쿠팡은 지금까지 정부에서 하고 있는 모든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경찰 수사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증거 인멸 혐의 인정하십니까? 국정원 지시 받았다는 말 위증이었습니까? 관세 관련해서 미국에 로비했습니까? 두 차례 소환 응하지 않은 이유 뭔가요? 네, 쿠팡 임시 대표 정부와 협조해서 한 것이고 성실히 조사받겠다고 짧게 입장을 밝히고 취재진의 질문은 답변하지 않은 채 이제 조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이 정부와 협조해서 한 것이다. 이 발언은 그때 청문회 당시에서도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다가 청문위원들로부터 위증이라며 고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또 똑같이 주장을 했네요. 네, 그 입장은 아마 계속 번복되지 않고 같은 결로 이렇게 견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 이 부분도 수사로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금 로저스 대표는 이렇게 노트북을 찾거나 아니면 네. 유출자와 접촉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협의한 거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짓이다라고 위증죄로 고발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오늘 포토라인에서도 그 국가와 우리나라 정부와 협의를 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어떠한 경위에서 협의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결국 수사로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이에요.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입장을 밝히는 영상인데 협조, 협력했다, 정부 이런 단어들이 귀에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과연 오늘 경찰 조사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조사가 흘러갈지도 관심이 쏠리는데 지금 보면은 옆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이제 개인 통역사입니다. 개인 통역사가 일단 같이 온 것으로 보이는데 저희가 앞서 이야기 나눴던 부분이에요. 경찰이 과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개인 통역사까지 대동할 수 있게 용인을 해줄 수 있는지는 이제 재량인 부분인 거고 조사기관에서도 지금 이런 출석 장면을 비롯해서 일련의 소환에 응하지 않은 부분들까지 모든 걸 다 고려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들도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겁니까? 조사의 조사실에서의 조사 역량이라던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라던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사실은 그 조사에 임하는 태도가 어느 정도이냐 이 부분도 사실은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긴 한데요. 근데 다만 이 수사에 협조하는 게 수사관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 성실히 답변하는 건 사실 좀 별개의 문제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소환에는 응해서 이 조사하는 현장까지는 오긴 했지만 그 안에서도 질의에 대해서 묵비권으로 행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나는 잘 모른다,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모든 사항에 대해서 뭉뚱그려서 대답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정말 실체 사실을 밝히는 데 있어서 협조를 하느냐는 좀 별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느 정도까지 수사가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소환이 몇 번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향후 더 한 번 출국 정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경찰이 조치를 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는 사실 오늘 수사에 나와서 어떻게 조사에 임하는지 이런 부분도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 2시부터 조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 조사에서 주로 어떤 질문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질지 다시 한번 좀 짚고 마무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지금 쿠팡과 관련된 여러 혐의가 있지만 오늘 집중적으로 아마 이 조사가 이루어질 것은 증거인멸과 예.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우리 수사기관과 협조 없이 임의로 이 유출자와 접촉을 하고 또 노트북을 임의로 수거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에서는 증거인멸이다.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접촉한 경위 그리고 수거를 한 경위 그리고 그 안에서 혹시라도 어떤 자료라든지 정보를 폐기하거나 아니면 조작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 증거인멸이 되기 때문에 이 경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금 어쨌든 조사실에서의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앞서 입장을 하면서 그 분위기를 조금은 읽어볼 수가 있는 게 정부와 협조해서 한 것이다. 지금 정부의 수사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고 있다. 약간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우리도 정말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외부의 그런 시선이라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에 굉장히 좀 불만족스럽지 않나라는 느낌도 사실은 받긴 했거든요. 이러한 기조를 어쨌든 수사기관에서도 계속해서 좀 유지할 거라고 보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수사에 나오는 것과 수사를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수사관이 질의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실히 답변하는 건 사실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로저스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는 수사에 성실히 협조한다는 거랑 배치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죄가 지금 되거든요. 증거인멸이라는 건 달리 말하면 수사 방해인데 수사 방해를 했다는 혐의로 지금 조사를 받으면서 나는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를 하고 있다. 정부의 요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있다. 이런 말이 사실은 굉장히 이게 모순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정말 이 오늘 수사에서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 그 일련의 일들에 대해서 정말 이 로저스 대표가 정말 진실되게 말을 할 것인지 아니면 나는 그냥 단순히 임시 대표여서 사실 실무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다. 이런 식으로 뭐 부인하거나든지 아니면은 애매모호하게 답변할 것인지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이 이제 첫 소환인데 이것도 3번 요청해서 응한 거잖아요. 물론 첫 소환에 이 혐의들을 다 조사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만약에 조사가 끝나고 로저스 대표가 다시 출국을 해버린다면 다시 소환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사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소환에서 어떠한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환이 있을 것이냐는 이게 좀 이렇게 엿볼 수가 있을 텐데요. 네.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인 질의응답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국어로 아닌 통역을 통해서 한 차례 더 걸러서 사실은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소요되는 것도 많고요. 만약에 실질적으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부인을 한다라고 하면 사실 실체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관이 파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는 사실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워낙 혐의도 방대하고 또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본류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사실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는 불가피한데 과연 이 로저스 대표가 이 부분까지 응할 것인지 그리고 그 사이에 혹시 출국에 대한 위험성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예. 경찰이 로저스 대표에 대해서 출국 정지를 신청했는데 검찰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더라고요. 왜 부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사실 출국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근거 법률에는요. 사실 네.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재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혹은 뭐 조세처벌법이라든지 아니면 조세포탈이 있더라든지 아니면 병역법을 위반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사실 뭐 로저스 대표는 후자에는 사실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예외적인 규정으로 해서 국가 안보나 공공보건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출국 정지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데 경찰과 검찰은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포섭이 되는지 가지고 사실은 좀 해석이 좀 달렸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오늘 조사에서 실질적으로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부인을 하거나 묵비권을 행사를 한다 했을 때는 예. 검찰의 입장에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고 바뀔 수가 보이거든요. 있는 그러니까 또 거군요. 하나는 그 사이에 사실은 경찰도 수사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서 충분히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보였을 때는 검찰 입장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진행된 수사와 그리고 오늘 진행된 조사 결과에 따라서 이 출국 정지 신청이 다시 한번 있을 수가 있고 또 경찰과 검찰의 입장이 예전과는 또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부 정치권에서는 지금 상황과 맞물려서 미국의 한국 관세 재인상 언급의 배경에 이렇게 미국 기업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조치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경찰은 어쨌든 국내 법 절차에 따라서 적법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라는 입장인데 외국 기업 대표를 우리나라 법으로 수사하는 것 이것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속지주의를 하고 있어서 속지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 그 영토 안에서 벌어진 범죄는 외국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법으로 처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쿠팡이라는 기업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 로저스 대표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임시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이
우리나라 현행법으로 처벌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 그리고 앞서 잠깐 언급했던 부분인데 헤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를 이제 과방위가 위증이라며 고발한 사건도 있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부분도 사실은 오늘 조사와 좀 결이 좀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과 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경위를 이제 파악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경위에서 이렇게 뭐 그 유출자와 접촉을 하고 또 노트북을 수거했는지 이런 부분을 밝힐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 이 과정에서 정말 이 로저스 대표가 말한 것처럼 우리나라 정부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 협의가 없었다라고 하면 그 자체가 이제 위증죄가 성립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실관계는 같은 사실관계에 대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위증죄 부분도 사실 오늘 조사 결과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밝혀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오늘 조사는 어느 정도나 걸릴 거라고 보세요? 경찰이 좀 어떤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있을까요? 사실은 오늘 야간 조사도 충분히 진행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은 이 피의자 인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피의자 스스로 동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로저스 대표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소환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야간 조사도 본인은 본인은 이렇게 승낙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오늘 조사에 답변하는 태도를 봤을 때 수사관 입장에서는 더 길게 조사를 해봤자 실질적으로 답변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봤을 때는 야간 조사를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게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어로 지금 소통을 하는 게 아니라 통역사의 통역을 통해서 이 전달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다른 조사보다 2배, 3배 이상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는 시간이 사실 굉장히 장기간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앞서 쿠팡이 이제 자체 조사 결과 3,000개 계정만 하드에 저장이 됐고 이것도 모두 삭제됐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경찰은 유출 계정이 3천만 건에 달한다라고 파악한 바 있거든요. 왜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났던 거예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수거했던 노트북 자체를 포렌식을 통해서 자료를 사실은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쿠팡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엽적으로 조사를 했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쿠팡은 사실상 강제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제대로 된 조사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쿠팡 로저스 대표 출석 장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 추후 조사 관련 내용 등은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완전체로 돌아온 BTS의 이 월드 투어 소식에 지금 전 세계 아미 팬들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가지 요금 논란도 불거졌거든요. 어떤 상황인 겁니까? 네, 막 6월 12일과 13일 양일 동안 부산에서 BTS 콘서트가 열리는데요. 당연히 BTS 콘서트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산으로 몰릴 것으로 기대가 네.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숙박업소를 비롯해서 이 민간 상인들이 반가운 소식으로 생각하는 건 당연한 걸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특수를 기대하는 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건 네. 아닌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요. 사실은 이게 바가지 요금이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는 범죄에 가까울 정도로 지금 부당한 요금을 청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가 어느 정도냐면 예. 광안리의 10만 원대 숙소가 지금 100만 원으로 치솟았고요. 아. 그리고 1박에 200만 원을 지금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만 원이요. 네, 더구나 이제 15만 원에 이제 호텔을 예약을 했는데 40만 원을 추가 결제를 하라고 하면서 이 숙박업소의 이 폭리가 지나칠 정도로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뭐 10배 이상 폭등한 거면 이건 진짜 선을 넘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여기에다가 각종 꼼수들까지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 아니면은 뭐 폐업을 한다 이러면서 기존에 예약돼 있던 소비자들까지 강제로 취소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거는 더 돈 올려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숙박업소에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취소를 하면 사실 문제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예약한 고객들에게 취소를 유도하도록 리모델링이 예정이 되어 있다. 엘리베이터를 교체를 해야 된다. 내가 폐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취소를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취소를 하면 가격을 올려서 다시 예약을 받는 건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2박에 12만 원으로 예약을 했는데 네. 강제 취소한 뒤에 190만 원으로 다시 올려서 예약을 받는 업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예약이 불가능하도록 이 콘서트가 열리는 기간 동안 예약 불가로 설정을 해놓고요. 그래서 이제 정부라든지 지자체들의 이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이 조사에 대해서는 단속에 대해서는 피하면서 이 개별적으로 예약을 받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개별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예약을 받는 경우들도 발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폭리라든지 꼼수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내가 지금 그날 BTS 보려고 20만 원 숙소를 예약을 해놨는데 갑자기 나 사정이 있다 취소 좀 해달라 했는데
돌연 보니까 200만 원으로 지금 올려놓은 거잖아요. 얼마나 분통이 터지겠습니까? 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지금 이 법적으로 제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요, 사실 2022년 그 부산 엑스포 유치기념 콘서트 때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시는 이 바가지 요금 신고센터를 만들고 지자체 차원에서 단속한다는 입장인데요. 벌써 이 일주일간 120건의 이제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속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사실은 조금 회의적인 시각도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뭐 리모델링 공사라든지 아니면 엘리베이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유로 해서 취소를 유도하는 건 사실은 사기죄까지 사실 성립을 검토해 볼 수 있는데 그게 아닌 단순한 이제 바가지 요금인 경우에는 사실은 처벌할 규정이 우리 현행법에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소 같은 경우는 숙박요금이 얼마인지를 걸어놓도록 게시하도록 되어 있고 그 게시한 요금과 다른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뭐 영업정지라든지 이런 시정 조치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단순히 바가지 요금을 청구한다. 그 사유만으로는 사실은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근데 왜 소비자들도 예약했다가 이용일 다 돼서 예약 취소하면 위약금 내는 경우 있잖아요. 이렇게 예약 강제로 취소된 분들이 업주에게 뭐 손해배상 청구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약이 완료됐다라는 예. 거는 계약이 성립이 되었다라는 거고 그런데 일방이 이 부분을 취소했다라는 거는 사실상 채무불이행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계약 위반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소송을 제기한다라는 거는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입을 하는 건데 실제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이라는 거는 자신이 예약했던 요금 정도를 손해배상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데 그걸 실질적으로 하는 실효성이 과연 소비자에게 있느냐 이런 부분이 사실은 시간도 들고 돈도 그렇기 드니까. 때문에 결국에는 뭐 현실적으로 이런 숙박업소에 대한 이 바가지 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이런 법적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금 잘 생각보다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지자체의 단속이나 좀 제재 수위가 너무 약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022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어서 이 부산시에서 단속을 했는데 충격적인 거는 당시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소가 단 한 군데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다른 숙박료를 게시해놓고 숙박료를 게시한 숙박요금과 다른 걸 요구를 했을 땐 사실은 뭐 시정조치라든지 영업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업주들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런 행정처분을 감수하더라도 사실상 이 바가지 요금으로 얻는 이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실은 그냥 감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아니면 과징금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수위를 높여서 결국에는 이 벌어들이는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스타를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이런 식으로 악용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사건으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옥천에서 발생한 굉장히 미스테리한 사건인데 야산에 있는 묘지인데 묘지 여러 곳에 하얀 가루, 그러니까 소금이 대량으로 살포가 돼서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고 하는데 어떤 일인가요? 네, 뭐 지난 20일인데요. 충북 옥천에서 조상의 묘지에 소금이 대량으로 뿌려져 있다는 진정이 경찰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야산에 있는 총 11개의 묘지에 이제 굵은 소금이 이제 한가득 뿌려져 있었던 건데요. 이 중에 후손을 알 수 있는 묘지 5개에 대해서는 소금을 제거하는 조치가 이루어졌는데 다만 연고를 알 수 없는 11개의 묘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지금 소금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궁금한 게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원한 관계라던가 어떠한 분명한 목적이 있는 경우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보시는 것 묘 11기에 지금 주인이 서로 다른 인물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말씀처럼 만약에 한 집안의 묘지다라고 했을 때는 뭐 그 집안이나 아니면 그 후손과 원한 관계가 있는 사람의 소행으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피해 입은 묘지의 주인은 모두 다 다른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 어떠한 상황인지 파악이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체 누가 그런 것이고 이게 어떠한 목적에 어떠한 동기에 의해서 이런 것인지 경찰 수사를 좀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주인분들은 정말 불쾌할 것 같아요. 다행히 인근 CCTV에 단서가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10일 낮에
2명이 렌터카에서 소금 포대기를 꺼내는 장면이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 지금 이들이 범인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네, 뭐 경찰은 이 렌터카 회사를 통해서 이 2명에 대한 이제 신원을 확인할 텐데요. 이 신원 확인하는 건 굉장히 간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차를 빌릴 때 그 렌터카 회사에 본인 인적 사항을 제공하기도 하고 또 카드를 결제하면 이제 결제 카드에 대한 정보가 다 넘어가기 때문에 이 2명의 신원에 대해서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다만 이들 역시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계획을 해서 소금을 뿌렸을 가능성도 있고요. 이들 역시 누구의 지시나 부탁으로 사실은 이런 행위를 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이 2명을 확보를 해서 어떠한 경위로 이 소금을 뿌리게 됐는지 이 부분의 조사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떠한 경위로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지 알아봐야 할 것이고 혹은 또 뭐 미신적인 소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텐데 변호사님께서도 정말 다양한 사건 접하시잖아요. 이런 경우도 많이 보셨을 텐데 소금을 대량으로 뿌리는 행위?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지금 경찰은 이 행위에 대해서 재물손괴죄 적용을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재물손괴죄라고 하는 거는 물건을 부수거나 파손하는 손괴한 행위뿐만 아니라 그 물건의 목적대로 효용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소금을 이런 뭐 대량 살포하는 경우에 우리가 때라고 하죠. 이 묘지에 있는 잔디가 상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 밑에 있는 토사가 상할 가능성도 있는데 이 자체로도 사실 손괴로 볼 수 있지만 그러므로 인해서 조상을 모신다는 이 묘지의 본래의 기능을 사실은 해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재물손괴죄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입니다. 이게 또 묘 한 개가 아니라 11기, 여러 기의 묘를 대상으로 똑같은 행위를 반복했잖아요. 이렇게 여러 곳에 테러를 한 것도 처벌에 좀 영향을 미칠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묘지의 주인이 모두 달랐잖아요. 그러면 이 범죄 수가 이 묘지 수마다 사실은 개별적으로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재물손괴죄가 11개의 죄가 성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다라는 점이고 또 만약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아무런 연고가 없는 불특정 다수에게 이런 피해를 끼쳤다라는 부분도 나중에 법정에 정할 때 양형에 있어서 충분히 반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을 그러면 안 물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 결과 뭐 형사처벌 등을 피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피해자 입장에서 손해배상이라던가 아니면 원상 복구시켜달라 이런 부분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게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을 한다라고 하면 민사적으로 봤을 때는 불법행위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금전적으로 청구를 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이 손해를 복구하기 위한 비용, 만약에 이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장에 대한 비용, 그리고 만약에 때를 다시 입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런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부분은 조상을 모시는 이 묘지가 손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후손들에 대한 정신적인 피해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오늘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매눈이 형사에게 딱 걸린 보이스피싱범 사건인데 이 사건이 대전역 내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영상이 아마 준비가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 한 남성이 큰 물품 보관함에서 지금 남성이 나오고 있죠. 큰 물품 보관함에서 작은 편지 봉투를 넣는 모습이 포착이 된 건데 지금 뭐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이는데 이 모습이 순찰 중이던 형사의 눈에 띈 거죠. 네, 이 경찰의 이제 직감이 좀 빛을 발한 순간인데요. 보통 지하철 역사나 이 철도 역사에 두는 이 물품 보관함에는 사람들은 보통 이 여행 캐리어나 큰 짐을 보관하잖아요. 근데 저렇게 이 편지 봉투를 놓는 모습을 보고 이 순찰을 하던 경찰은 뭔가 범죄를 의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뜨지 않고 그 물품 보관함을 계속 지켜보다가 40분 뒤에 다른 남성이 와서 봉투를 꺼내는 모습을 보고 이거는 범죄다, 보이스피싱에 해당이 된다라고 해서 바로 직감을 하고 그 봉투를 꺼내가는 그 남성을 체포합니다. 말 그대로 촉이 딱 와가지고 바로 이제 체포를 하게 된 건데 그렇다면 실제로 처음에 물품 보관함에 넣었던 이 편지 봉투에도 좀 범죄를 의심할 만한 물건이라던가가 담겨 있었던 겁니까? 네, 그 체크카드 한 장이 담겨 있었는데요. 체크카드요? 네, 당연히 이 물품 보관함에서 물건을 꺼냈던 사람의 명의의 카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다른 사람 명의의 카드였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요. 이 현금 370만 원과 다른 사람 명의로 된 체크카드 3개를 또 추가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찰은 이 남성을 추궁한 결과 결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데 단순히 전달책 검거에만 그친 게 아니라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에 속아서 스스로 모텔에 감금된 사실까지 밝혀진 거죠. 네, 뭐 다행히 경찰의 기지로 이제 피해는 막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이 피해자 4명이 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서 자신들 스스로 이제 모텔에 감금되어 있던 사실을 이제 밝혀냈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은 범죄에 연루가 되었고 우리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구속될 거다 이렇게 속인 건데요. 그런데 이제 경찰들이 이 피해자들에게 당신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이 피해자들이 오히려 경찰의 말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모텔에 나가라고 설득을 했는데도 이 피해자들이 나가지 않으니까 결국 경찰은 이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을 확인을 해서 그들의 가족과 지인에게 연락해서 오히려 이 피해자들을 좀 설득해서 모텔 밖으로 데리고 나가라라고 해서 결국 그렇게 구조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사건인데 한편 피해자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피싱범이었던 사실이 밝혀진 사건도 있었습니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피해자를 이제 흉기로 위협해서 금품을 빼앗은 일당이 검찰에 송치가 됐는데 흉기로 위협당한 피해자까지 검거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흉기를 든 강도 2명이 지나가는 사람의 이 금품을 빼앗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이 특수강도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신고자 역시 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이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찰은 어떻게 보면 피해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범죄자인 이 보이스피싱 전달책과 그 공범까지 같이 체포해서 구속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건 현장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